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아이 엄마이기도 해요. 자식 낳아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그러시겠지만 제게도 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아이입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께 모든 자식들이 다 귀하겠지만 제게는 더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이 얻기 위해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건강에 자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처음에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 난임 인구가 날로 늘어가고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하는 여성분들이 많으시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 얘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요즘은 그렇게 특별한 이상도 없는데도 아이가 쉽게 들어서지 않는 집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금세 저와 남편을 반반씩 닮은 귀여운 아이가 금방 찾아와 줄 알았는데 몇 년을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자 주변에서도 점점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어났고요. 제가 워낙 타고난 성격이 당찬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딸 자식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항상 길을 세워주셔서 자존감이 높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것도 결혼하고 5년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처음 한두 해야 뭐 금세 아이 생기겠지 하다가 3년차가 지나고 나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남편과 함께 난임병원에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난임 치료를 시작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되고도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자 그때는 정말 저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남들 결혼하고 아이 소식 쉽게도 들리는 것 같은데 왜 남들에게 당연한 일이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여자로서 내게 마치 하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살면서 제 인생이 가장 자존감이 낮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나름대로 제가 꽤나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학창 시절에도 공부도 꽤나 잘하는 편이었고 좋은 대학 나와서 남들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 입사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죠. 역시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국내 유수의 대기업 다니는 저와 조건 비슷한 남편 만나 결혼까지 이르렀을 때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아이만 생기면 이보다 더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 다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이 문제만큼은 정말 하늘에서 점지해 주시는 게 맞는 건지 태어나서 가장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만 하더라도 남편과 사이는 더없이 좋았어요. 연애하던 시절 제게도 공주님 대접받은 시절이 있었고 신혼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저 두 사람 모두 대단한 부잣집 출신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 노후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 맞춰져 있는 분들이셨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직 젊은 나이에 좋은 직장 잡아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요. 가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크게 걱정거리 없이 앞으로 저희 두 사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것이 아이가 생기지 않은 지 3년이 지나가자 조금씩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이라는 문제가 여자에게 참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똑같이 검사를 해서 여자 쪽이나 남자 쪽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없다는 말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꼭 여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분명 난임 클리닉 처음 갔을 때도 제게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던 아이가 생기지 않자 우선 시댁에서부터 은근히 제 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아직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참 결혼 청년기인데 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건지. 제게 대놓고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뉘앙스가 당신 아들인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책임 소재를 제게 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죄도 저지른 것 아니면서 괜히 뜨끔해서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고는 했어요. 당장 저희 친정 부모님조차 결혼 후에 제게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시부모님 앞에서 저 자세를 취하게 되시더라고요. 저 혼자만 그런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손자를 보지 못하는 딸 자식 때문에 사돈 앞에서 마치 죄인이 된 듯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보니 그게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윤영아, 원래 아이 문제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니. 아직 이서방이나 너나 두 사람 다 젊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금세 예쁜 아기 찾아올 거야. 날이 갈수록 초조함이 얼굴에 드러나는 딸 자식을 보며 애써 친정 어머니께서 저를 다독여 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친정 어머니 얼굴에도 역시 수심이 가득하다는 걸 제가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살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항상 자랑스러운 자식이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에게 부모님까지 죄인으로 만들게 되다니 저는 제 인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 아가씨 시절에 결혼하신 여성분들 중에 몇 년씩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여자 쪽이 죄인처럼 군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인생의 행복이 꼭 아이에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여자가 죄인이 되어야만 하나 하고 이해가 안 됐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 갖는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주변에서 굳이 저를 점 찍어서 탓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도 마치 나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날카롭게 받아들이게 되고 내게 모자란 것이 있는 것처럼 자신감이 없어지고 저 역시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매달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할 때마다 실망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괜히 그런 남편 얼굴 보면서 또 한 번 상처받기 싫어서 아예 얘기도 하지 않고 몰래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게도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아이를 좋아한다는 걸 연애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올해 안 생기면 내년 기다리면 되고 내년에도 안 되면 내후년도 있고 우리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병원 다닐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이야 언제든지 오겠지. 결혼하고 2년 차까지는 남편도 이렇게 여유로운 소리를 하더니 3년 지나가면서부터는 이런 소리도 꺼내지 않고 아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남편과는 항상 사이가 좋을 줄로만 알았는데 집안에 어린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연차가 쌓여갈수록 단둘이 있는데 남편은 점점 말수도 적어지고 서먹해지는 것이 우리 사이에 아이만 있었더라도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삭막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 남편 볼 면목이 없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차에 접어들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나 남편이나 거의 이세 보는 일을 포기할 수준에 이르렀어요. 물론 난임 가정 중에서 결혼 10년 차에 기적같이 아이가 들어섰다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야말로 드물기 짝이 없는 경우였고요. 보통 3년 차 넘어가면서부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고는 합니다. 수없는 절망을 마주한 끝에 저도 이렇게 아이 문제에만 매달리다가는 정말 내 인생이 그 문제에 매몰되겠다 싶어서 반쯤 포기한 상태였어요. 시댁 식구들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특히나 시어머니는 아이 못 낳는 며느리인 저 보면서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셨고요. 그나마 애 못 낳는 쓸모없는 며느리라며 대놓고 폭언 듣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안에만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부보다 먼저 결혼하신 아주버니 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 소식이 없으셨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집이지만 사실 더 급한 게 제 손위 동서인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결혼 전에 형님 친정 집안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 결혼 3년 차 이후로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하시던 일들 모두 중단하고 임신 준비에만 전념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벌써 4년을 넘기고 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저도 저지만 형님도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나마 형님은 친정이 제법 윤택한 집안이어서 시어머니가 대놓고 싫은 티를 못 내시는 게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형님 친정 쪽 식구들이 대부분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셨거든요. 형님 친정아버지께서는 로펌 대표이시고 친정 오빠도 그 회사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주버니는 판검사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법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계셨고 역시 법대를 나온 형님과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친정보다야 형님 친정 형편이 훨씬 나았지만 그래도 같은 집안에 시집와서 오랫동안 아이 생기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보니 그런 형님과는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아무래도 처지가 같다 보니 남들한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감정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측은지심과 함께 동지의식 같은 것도 없지 않았어요. 그래도 형님, 저는 형님이 부러워요. 아주버니는 여전히 형님한테 참 자상하시잖아요. 왜? 도련님도 자상하신 분인걸. 저를 위로하겠다고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최근 저희 부부 사이가 서먹하다는 건 저희 친정에서나 시댁에서나 다들 알고 계셨습니다. 반면 아주버니는 참 한결같이 형님께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부부 사이에 아이 문제로 갈등이 생기다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참 아주버님도 괜찮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저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이 불쑥 솟아오르곤 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형님의 처지마저 부럽게 여겨지곤 했어요. 뭐 형님이야 저보다 아이 생기지 않은 기간이 더 길었으니 도리어 당신보다는 아이 생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제 처지를 부러워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심정으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너무 아이 문제만 매달리지는 말자고.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남편 딴에는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제 생각해서 해준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그 말이 왜 그렇게나 서운하게 들리던지요. 이제 저 사람이 배우자로서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조금도 남지 않아서 그러는 것 아닐까. 작아진 마음이 자꾸만 스스로를 비하하고 갉아먹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제발 제게도 단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제게 귀한 생명 내려주시면 제 목숨 걸어서라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바른 사람으로 키워내겠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 제 수도 없는 기도가 드디어 빛을 발한 것일까요? 반포기 상태나 다름없었던 제게도 드디어 아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뜬 두 줄을 확인하고 나서도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제 스스로 볼 수 없는 두 줄일 거라고 여겼는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평소보다 며칠이나 지나 확인해 보았던 임신 테스트기에서 드디어 임신 표시가 뜬 겁니다. 혹시나 부정탈까 싶어 쉽게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홀로 산부인과를 찾아서 초음파 사진까지 찍은 후에야 드디어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주수가 얼마 되지 않아 팔다리 형태는커녕 그저 작은 진주알처럼만 보이는 형상이었어요. 그게 저희 아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산부인과 화장실에서 그 사진 끌어안고 숨죽여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게 아이가 찾아오다니. 드디어 내가 임신을 하다니. 남편보다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은 저희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윤영아. 아우, 고생했다. 고생했어 내 새끼. 저만큼이나 아니 저 이상으로 그 긴 시간 동안 마음을 졸이셨던 것이 저희 친정 어머니셨을 테니까요.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하신 어머니셨습니다. 저희 엄마 우는 소리에 놀라 몰려온 다른 가족들도 제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같이 저를 얼싸안고 축하와 축복을 쏟아내셨어요. 저만큼이나 함께 마음고생을 하셨던 친정 부모님의 축하를 받자 그제야 내가 정말 엄마가 되었다는 것이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소식 전하기 전에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비록 최근 부부 사이가 다소 소원해지기는 했지만 누구보다도 아이 소식을 기다렸던 것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드디어 자기가 아빠가 되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기대하며 아이 사지를 내밀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의 반응은 그리 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아이라고? 정말로 임신이 맞다고? 저처럼 남편 역시 포기 상태나 다름없었을 테니 남편으로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임신이 맞다고 병원에 가서 이미 확인을 했다고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지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남편이었어요. 처음 몇 번은 저 사람이 얼마나 놀랐으면 저랬을까 싶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게 재차 묻는 남편 반응에 기대감이 조금 꺾였습니다. 저 사람이 워낙 놀라서 그랬겠지 싶으면서도 여전히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거나 저를 축하하는 기색보다는 당황스러운 표정과 얼떨떨한 얼굴이었어요. 심지어 약간 당혹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누구보다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친정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반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 역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조금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장 이 기쁜 소식이 시댁까지 향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손자 타령하시던 시어머니 역시 남편과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임신이 됐다고? 정말로 임신이 맞다고? 그래도 모자지간이라 그런가. 이런 반응까지 남편과 똑 닮아 있는 시어머니를 보자 정말 내 임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 사람에게 조금 서운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당사자인 저조차 거의 임신을 포기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맞닥뜨게 된 아이 소식인데 두 사람 역시 워낙 놀라서 그랬겠거니 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기분 섭섭하다고 해서 우울한 상태로 있어봤자 아이에게 좋을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 그럴 시간에 태교에 더 힘쓰자고 마음먹었죠. 어떻게 찾아온 아이인데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나쁠 가능성이 있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야 저 임신 소식 들으시자마자 아이 물건이며 산모와 태아, 몸에 좋다는 음식이며
제가 다 먹지도 쓰지도 못할 정도로 집에 쌓일 정도로 갖다 나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엄마인 나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고 반겨주시는데 이제 몇 달 후면 만나게 될 아이 떠올리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느꼈던 서운한 감정쯤이야 별것도 아니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이 걱정이었어요. 그동안이야 저희 둘이 비슷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임신 준비 기간도 더 짧았던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으시면 그것만으로도 형님께는 절망적인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일부러 남편이나 시부모님께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까지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형님한테 대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그거 생각하면 저도 근심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께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간 서로 고민 나눠준 동서한테 내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나 이번 시험관 시술 성공했어. 정말요? 정말요, 형님? 세상에나. 대체 어떻게 형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제가 임신 확인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형님께도 드디어 기쁜 소식이 찾아온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거의 동시에 이렇게나 좋은 일이 생길 수가. 그러게나 말이에요, 형님.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형님이랑 저 서로 축하해주면서 잘 지내라고 벌써부터 엄마들 생각해주나 봐요.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동서. 이 집안에 이렇게 큰 경사가 또 있다니. 한번 일이 풀리려고 하니 이제야 집안에 좋은 소식이 생기는구나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제 고생 못지않게 고생이 크셨던 형님이었으니 비슷한 시기에 두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 돈독한 사촌지간이 되어주면 더할 나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 둘째야. 이게 애한테 그렇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 너 결혼 5년 다 지나도록 임신이 안 돼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게 어떻게 하는 임신인데? 애라도 떨어지면 큰일 아니겠어? 오늘부터 하루도 빼먹지 말고 부지런히 먹어. 떨어지면 또 채워줄 테니까. 처음 임신 소식 전할 때 생각보다 반응이 미지근했던 시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좋다는 보약까지 손수 쥐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렴 당신이 그리 바람하지 않던 손자인데 역시 어머니께서 신경을 써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 하는 생각이 들어 감사히 받았어요. 물론 그 사이에 저희 친정에서 워낙 유난을 떨어 몸에 좋다는 보약이야 이미 집안에 넘실거릴 정도로 있었습니다.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주신 약은 변질되지 않도록 잘 밀봉해서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친정엄마가 주신 약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저 약 복용할 생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 형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우리 애 신발이나 하나 살까 들렀다가 예쁜 게 너무 많길래 우리 조카 것도 하나 샀지? 아무래도 비슷한 시기에 힘들게 임신에 성공했다 보니 아이 물품 하나 장만할 때도 저도 형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형님도 그렇게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아직 두 사람 다 입덧은 하고 있지 않아서 냉장고에 사둔 간식들 꺼내 먹으려고 열었다가 형님이 시어머니가 제게 지어주신 보약을 딱 발견하셨어요. 동서, 이건 뭐야? 아, 이거 보약인데 그제 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셨어요. 형님도 받으셨어요? 아니, 나는 못 받았는데?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평소에 저보다야 친정 빵빵한 형님에게 더 조심하기도 하셨고 결혼 5년 차인 저보다 7년 차에 아이 생긴 형님께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더 신경을 쓰실 줄 알았거든요. 약을 지어줘도 당연히 그 집에 먼저 지어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챙겨주신 거였다니. 평소 저희 시어머니 성정을 생각했을 때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거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눈치 없이 굴지는 않았죠. 몸에 좋은 건 같이 먹어야지, 동서.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형님 얼굴에 떠오른 서운한 기색을 몰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제가 허둥지둥 닫아놓은 보약상자를 열어 형님께 안겨드렸어요. 아니, 내가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아니에요, 형님. 안 그래도 저 지금 친정엄마가 주신 약 먹느라 이거 손도 못 대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 드린 거면 어머님이 도리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걸요? 며칠이라도 더 신선할 때 먹는 게 제일이죠, 형님. 서운하지 마시라고 한 소리이기도 했지만 그리 틀린 소리도 아니었기에 그렇게 형님께 시어머니 보약 바리바리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그 보약에 대한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임신 초기라 그런지 자꾸 잠이 쏟아지기도 하고 기억도 깜빡깜빡한 것이 거기다 어렵게 아이 가진 저 축하해 주겠다고 지인이며 저희 친정 식구들이며 저희 집 찾아와 축하해 주시는 통에 한참 정신이 없기도 했고요. 형님과 가끔 전화는 주고받았지만 형님 역시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상황이 다르지 않으니 친정 식구들에 둘러싸여 부둥부둥 돌봄 받느라 서로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 한껏 밝은 형님 목소리를 들으니 참 잘 되었다 싶으면서도 남들 보기에 지금 내 모습도 그렇겠거니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그러니 제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유산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 재수 씨, 그 사람의 충격이 너무 큰지 까무러쳤다가도 정신 돌아오면 경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소식을 전하는 아주버니 음성 역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렵게 찾아온 아이에게 고마워 어쩔 줄을 몰라 하던 형님이었는데 그런 형님이 유산을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았어요. 저나 형님이나 워낙 힘들게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초기에 혹시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극도로 조심하고 있었고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근심을 덜고 주변에도 임신 소식을 전하고 축하 인사를 받고 있던 차였습니다. 위험성이 있었던 극초기면 몰라도 병원에서도 이제 크게 걱정할 것 없다는 소리까지 들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형님이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상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가진 아이를 불시에 잃게 되었을 때 저라고 제정신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임신하고 있는 제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형님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 잠시 주저하기는 했지만 용기를 내 형님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형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동서 나 정말 어떡해? 우리 아기 불쌍해서 어떡해, 동서? 온몸에 핏기가 다 가신 듯 파리하게 야윈 형님이 저를 보더니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런 형님을 끌어안고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병원에서도 걱정할 것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역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아이 잃은 마당에 뒤늦게 문제를 찾는다 한들 떠난 아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형님 입장에서는 거기에조차 매달리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부디 형님이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만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안 좋은 소식 겪은 형님 소식이 전해져서인지 그날부터는 저희 친정 어머니가 거의 제 옆에 붙박이처럼 붙어 계시다시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이제 겨우 손잡을 거라 기대했는데 큰아들 내외에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시어머니 역시 당혹스러워 보였어요. 너라도 내가 준 약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잘 청양하고 있어. 약 잘 챙겨 먹고 있지? 그럼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고는 그제야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보약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형님께 안겨드렸던 건 역시 생각이 났죠. 순간 저도 모르게 덜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약이 아무래도 내 체질에 맞춰서 지은 걸 텐데 혹시나 형님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형님은 퇴원을 하시고 형님 문병차 아주버님 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기력을 되찾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찾아가 보니 형님이나 그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아주버니나 기세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동서, 이 약 기억해? 아, 그럼요. 이거 어머님이 주셨던 약이잖아요. 동서, 이 약 무슨 약인지 정말로 몰랐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아이한테 좋은 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한테 좋은 약? 아이한테 좋은 약이라고? 여보, 진정해. 아이 생기지 않아 늘 괴로워하시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던 형님이셨는데 눈앞에 저를 잡아주길 기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형님이셨어요. 저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형님이 이제 배부른 티가 나기 시작한 저를 보고 혹시나 감정이 격해지신 건 아닐까 싶어 걱정되면서도 겁이 났습니다. 저 역시 쉽게 가진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아이를 잃게 될까 싶은 두려움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간신히 약을 먹여 흥분한 형님을 재우고 난 후 아주버님께 자초지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수 씨, 정말로 그 약이 저희 어머니가 주신 약이 맞아요? 확실해요? 그럼요. 저희 집까지 직접 들고 오셔서 자기 아는 용한 한의원에서 비싼 돈 주고 지은 약이라면서 꼭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하고 가신걸요?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주버니? 이 약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마 형님 그렇게 되신 거 이 약 때문이에요? 저로서도 피가 마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준 것이기는 하나 분명 제 손으로 직접 형님께 건네드린 약이었으니까요. 이윽고 참담한 표정으로 아주버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 약 산모와 태아 좋으라고 먹는 약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 질환 있는 환자들한테만 쓰는 독한 약이라고요. 아이를 지켜주는 약이 아니라 아이 떨어뜨리는 약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 아주버니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결혼 5년이 지나 간신히 생긴 아이 잘 지키라고 시어머니가 직접 지어다 받아온 약이 사실은 내 뱃속 아기에게 치명적인 약이라뇨. 그럴 리가요. 아주버니, 대체 그런 약을 어머님이 왜 저한테 아이 떨어지는 약을 지어다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대체 어머니가 왜 그러신 건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재수 씨께 확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어머니가 지은 약 때문에 내 아내가 지금 저 지경이 됐다니, 내 새끼가 이렇게 허망하게 갔다니.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에 제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주버니의 극렬한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너무 흥분을 해서 눈에 실핏줄까지 다 터져서
한이 맺힌 목소리로 저러시는데 거기다 대고 설마 아니 어머님이 그러셨을 리 없다는 소리를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아무리 그래도 나 이거 절대 덮고 못 넘어가겠어요. 내 새끼가 내 어머니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끔찍해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고역이고 저 사람 저대로 놔뒀다간 제정신으로 못 살 텐데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재수 씨? 아주버니 입장에서도 어떻게 찾아온 자식인데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그것도 자기 어머니 때문에 일이 끔찍하게 보내게 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소름이 끼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 약을 시어머니가 건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 아닙니까? 그때 제가 친정어머니께 미리 받아서 먹고 있는 약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제가 그날부터 그 약을 먹었더라면 저희 집 찾아오신 형님께 그 약 건네드리지 않고 그걸 제가 먹었더라면 지금 아이 잃고 이성을 잃고 부르짖고 있을 사람은 형님이 아니라 저였겠죠. 대체 무슨 미친 정신머리이면 난임으로 고통받던 며느리가 간신히 임신에 성공했는데 애 떨어뜨리는 약을 아이한테 좋은 보약이라고 속여 먹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소름 끼치는 짓거리를 벌일 수가 있어요? 이게 실수로 벌어지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이야 영문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주버니, 일단 먼저 시댁에 터뜨리지 마세요. 저도 뭔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게 확인을 마친 이후로 당장이라도 자기 본가를 뒤집어 엎을 각오를 하고 있던 아주버니를 간신히 말렸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그 타깃이 제가 되었든 형님이 되었든 의도적으로 자기 손주 죽일 작정으로 약을 먹인 거라면 이건 단순히 집안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어요. 그제야 며칠 전 남편이 했던 말도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셨다는 보약 잘 챙겨 먹고 있나 보네. 개수가 좀 줄어든 걸 보니. 어머님이 일부러 생각해서 챙겨주신 건데. 당신 요새 컨디션은 좀 어때? 뭔가 좀 다른 건 없고? 쌩쌩해. 우리 아기가 간골인가 봐. 그렇게 말하는 제 표정을 살피는 남편 표정이 의아해 보였는데 다시 떠올리고 나니 그것도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남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처음부터 두 모자가 짜고 공모해서 이런 천인공노한 짓을 벌인 것은 아닐까? 설마 싶으면서도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스멀스멀 제 온몸을 뱀처럼 휘감는 듯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어요. 그러면서도 불길하게 짝이 없는 제 생각이 그저 기우이기를, 임산부의 괜한 망상이기를 바라고 또 바랐으나 의뢰를 맡긴 이에게 듣게 된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모님, 남편분한테 여자가 있는데 만난 지 꽤 된 것 같은데. 증거자료로 건네받은 사진에는 회사 주차장에서 웬 낯선 여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도 대면대면하기 짝이 없던 놈의 표정이 그렇게 화나고 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모르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저희 연애하던 시절에, 신혼 시절에 당연하듯 제게 향했던 바로 남편의 그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여자가 있으니 제 아내가 그 고통의 긴 시간을 견뎌내고 제 새끼를 가졌다는 말에도 고작 그따위 반응이나 할 수 있었던 거겠죠.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뱃속의 아이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벌써 수백 번 놈을 찢어 죽이고 있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진 몇 장을 넘기자 그 더러운 불륜남녀의 맞은편에 하하호호 웃으며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제게 애 떨어뜨린다는 약을 산모에게 좋다는 약이라고 감쪽같이 속여먹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여기 이 여자, 그러니까 남편분 상간녀가 집안에 돈이 제법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얘기가 어떻게 잘 된 모양인지 이 사람들 단골 가게에서는 벌써부터 부부인 줄 아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사모님, 아주 악질한테 제대로 걸렸어. 이 악마 같은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나 몰래 돈 많은 부자 상간녀와 부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돈 많은 새 며느리 볼 생각에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저 돈 많은 여자와 재혼하려고, 저 이혼시켜 쫓아내려고 했는데 제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으니, 그러니까 저 쉽게 이혼시켜 내쫓으려고 내 뱃속에 자리 잡은 아이를, 제 자식이라 손자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려 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나랑 살기 싫으면 갈라서자고 하면 될 일이었어요. 제가 설마 하니 어렵게 자식이 생겼는데도 나랑 못 살겠다는 남자한테 매달려서 이혼 못하겠다고 사정이라도 할 줄 알았답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야 들었겠지만 저도 제 자식 하나 건사하고 살 능력 정도는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 더러운 짓거리를 벌인 것은 이혼할 때 저한테 뭐 하나 물어내기가 싫어서 그랬던 거죠. 자기들 목적을 위해 당신들 핏줄까지 죽여 없애는 천인공노할 짓을 입에 담게 해도 치가 떨리는 더러운 계략을 꾸며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 하나만 해를 끼치려고 했어도 가만두지 않을 노릇인데 감히 내 새끼를, 결혼 5년이 지나 간신히 만나게 된 내 목숨보다도 귀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한 인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거기다 벌써 실질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야 그 약 먹지 않아 저들의 추악한 계략에서 한 발 벗어났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약 받아 마신 형님은 이미 아이를 잃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부부 사이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친정 빵빵한 형님의 아이를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당신들 자손 살해하려고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받을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이러다가 진짜 애까지 큰일 나겠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던 저는 그런 저를 보고 식겁한 흥신소 직원의 다급한 외침에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런 것들 때문에 저까지 우리 아이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절망하고 고통받고 지옥에 빠져야 할 것들은 제가 아니라 형님과 아주버님이 아니라 저 더러운 모자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모은 불륜 자료와 그 셋이 그간 어울린 정황, 그 엄이라는 년이 애 떨어뜨릴 작정으로 처방받았다는 한약, 제가 긁어모을 수 있는 증거란 증거는 모조리 긁어모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형님과 아주버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더러운 짓거리는 그것들이 다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애가,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애가 저 악마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절대 가만 못 둬.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죄송해요, 형님. 죄송해요, 아주버님. 제 동생이라는 놈이 부자 상간녀와 재혼할 욕심에 제 새끼까지 죽이려 한 것을 제 끔찍한 어미와 동생이 추악한 목적으로 지은 약 때문에 소중한 아이를 잃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주버님과 형님이 미친 듯이 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 악마 같은 것들의 피해자에 불과했으나 이런 끔찍한 일에 휘말려 아이까지 잃은 두 분께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저희 세 사람이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을 해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조차 않은 놈까지 함께 있는 자리였어요. 남편 놈 얼굴 보자마자 그만 눈이 뒤집힌 아주버님이 주먹으로 놈 머리통을 내리쳤습니다. 죽어! 죽어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너 같은 더러운 놈 때문에 내 새끼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악마 같은 년, 당신 때문에 우리 아기가 죽었어. 네가 죽였어. 역시나 아이를 잃은 분노에 눈이 뒤집힌 형님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시어미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여보! 여보 나 좀 살려줘! 뻔뻔하기 짝이 없는 놈이 이성을 잃고 마치 죽일 기세로 자신을 패는 아주버님 기세에 겁이 질려서는 감히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냥 죽어, 이 더러운 놈. 여자한테 미쳐서 제 새끼를 죽이려 들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 너 같은 놈이 숨 쉴 공기조차 아까워. 저희 세 사람이 이미 모든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몰려왔다는 것을 눈치챈 남편놈과 시어머니 낯빛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 잃고 이성 잃은 형과 며느리에게 쥐잡듯이 잡히고 얼굴이 다 터져 있는 그것들에게 보란듯이 고소장을 집어던졌어요. 이 소름 끼치는 것들, 니들 같은 것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니, 내 새끼 잡아먹으려고 작정한 너 같은 악귀 같은 걸 남편이라고 생각했다니,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니놈이랑 니 엄이 바닥까지 끌어내릴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 들게 해줄 테니까 절대 일찍 죽을 생각 말고 오래오래 비참하게 살다 죽어! 이미 모든 법적 대응을 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 바쁘게 다닌 이유가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저는 변호사 선임과 더불어 언론사와도 접촉을 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으니 어떻게든 처벌이야 받겠지만 그 처벌의 수위가 저나 형님, 아주버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니까요. 법적으로는 형님 친정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히 제 손자를 죽인 추악한 것들인데 제가 굳이 호소하지 않아도 이미 그것들 잡아 죽일 기세로 임하는 이들이었어요. 형님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사이에 제가 끼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제가 미리 선임한 변호사와 더불어 제게 전적으로 법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형님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그 추악한 모자를 고발함과 동시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를 해하려 한 정황까지 있으니 송사가 복잡해질 예정이었으나 그 부분은 형님 쪽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동시에 지역사회가 떠들썩해질 정도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 맞추려고 꽤나 애를 먹어야 했지만 덕분에 저 악기 같은 인간의 실체를 저것들 면상 아는 자들 그 누구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도록 사건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온 세상 손가락질 받으며 밑바닥으로 추락한 모자였어요. 나름대로 명문대 나와 좋은 직장까지 다니며 대접받고 살던 인간이었으니 그런 대접이 더욱 잔인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것들에게 건 거액의 소송은 당연히 저희 측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였어요. 아마 형님 친정 법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그것들 실형받는 꼴까지는 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저 혼자의 힘이었다면 역부족이었겠죠. 하지만 법조계에서 행사한다는 사돈댁에서 손자를 죽인 살인범들을 당신들 딸의 인생을 저토록 망가뜨린 것들을 가만둘 리가 없겠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 형량을 끌어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 역시 결코 저 악마들을 용서치 않으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매장은 물론이거니와 남은 가산 모두 저와 형님, 아주버님이 건 소송으로 싹 빼앗긴 것도 모자라 빚까지 내야 할 판이었습니다.
직접 해를 입힐 목적으로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약을 건넨 시어머니는 징역 2년을, 이를 방조한 남편놈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끔찍한 것들과는 완전히 인연의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일이 커지니 자기는 전혀 몰랐다며 그 잘난 부자 상간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놈을 버리더군요. 뭐 불륜은 맞아도 범죄 공모까진 하지 않았으니 상간녀 소송에서 끝나긴 했지만 워낙 주변에서 시끄러웠던 사건이어서 그 여자도 남은 인생 사는 일이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사원이 전과까지 생긴 데다 출소하고 나와봤자 산더미 같은 빚만 남아있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놈 출소 전에 감히 내 아이 생명을 위협한 놈과 그 어미 접근금지 신청까지 받아낸 저였습니다. 저 추악한 것들 평생 내 아이 보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혼 후로 형님 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함께 일을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저를 보면 이른 아이 생각에 괴로우실 테니 그저 상처 잘 아무시기만을 바라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했습니다. 그간 도와주신 것만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끔찍한 것들의 흔적을 싹 지우고 딸아이의 행복만 생각하며 씩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모진 일들 겪고도 건강하게 내게 와준 고마운 아이이니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잘 키우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